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칸트의 윤리형이사학 정초 내용을 모두 마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칸트의 인간중심주의, 사형제도, 미학, 영구평화론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하고 가려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 하면 칸트의 서상은 모두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칸트의 인간중심주의부터 해보도록 합시다. 칸트의 인간중심주의. 자, 이 인간중심주의는 어떤 주제에 연관되어 있냐면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과 자연의 관계. 자,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인간중심주의라면 어떤 행동을 보일 것 같나요? 자, 그렇죠.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동물이나 식물 또는 무생물들을 정말 잔혹하게 대우하고 또는 생명을 빼앗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곤 하겠죠. 자,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인간중심주의의 입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선생님이 고기, 특히 치킨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치킨을 먹기 위해서 무고한 죄가 없는 닭과 병아리를 죽이고 있겠죠. 물론 제가 죽이는 것은 아니겠지만. 자, 그래서 인간중심주의인데 보통의 인간중심주의는 동물이나 식물들은 아무런 도덕적인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함부로 대우해서는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칸트는 조금 달라요. 자, 칸트는요, 칸트는 인간 이외의 존재는 수단적 가치만을 가진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선생님이 우리 원문 중에 하나를 꼭 기억을 해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 선생님도 까먹었어. 어디 있을까요? 봅시다. 선생님 학습지가 어디 갔을까요? 자, 봅시다. 여기 보이나요? 경향성의 모든 대상은 단지 조건적 가치만을 갖는다. 그리고 여기 이성이 없는 존재는 단지 수단으로서 상대적 가치만을 가지며. 보이나요? 자, 칸트는 다른 인간중심주의와 마찬가지로 인간 이외의 존재는 모두 인간이란 것은 이성적 존재를 얘기하겠죠. 자, 이성적 존재 이외에는 모두 수단적 가치를 가집니다. 왜? 이 존재들은 이성이 없기 때문에 도덕 법칙을 만들어낼 수 없고 도덕 법칙을 만들 수 없는 존재는 인격으로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목적적 가치가 없는 거죠. 자, 이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칸트는 선생님 다른 인간중심주의와 마찬가지로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나요? 아니요. 그러면 우리 칸트를 선생님이 따로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칸트는요. 그렇지만 잔혹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잔혹하게 동물이나 식물이나 무생물들을 잔혹하게 대우하는 것은 결국 그 행동이 습관화되어서 다른 인간에게도 잔혹하게 대우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안에 있는 따뜻한 감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인간성의 감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도덕적인 감정입니다. 자, 이 도덕적인 감정을 무뎌지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동물과 식물 그리고 무생물들을 잔혹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인간성을 해친다. 자, 이것은 근거. 자, 이것이 인간이 가지는 의무인데요. 자, 이것은 근데 직접적인 의무가 아니라 간접적인 의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용어가 혼란스럽죠? 직접적인 의무가 무엇이고 간접적인 의무는 무엇인가요? 자, 직접적이라는 의무는 무엇이냐? 인격체가 인격체에게 적용하고 실천하는 의무는 직접적 의무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 어떤 행동을 인격체에 대우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인격을 위해서 하는 의무는 간접적인 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세세한 내용까지 깊이 이해할 필요는 없고 그냥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포기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외우도록 합시다. 자, 학습지 보면 우리 1번을 봅시다. 이성과 자율성을 지닌 인간만이 도덕적 행위의 주체, 즉 인격이므로 오직 인간에 대해서만 의무를 지닐 수 있다. 인간만이 도덕 법칙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인간만이 인격이기 때문에 의무라는 것도 인격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간접적인 의무는 우리의 인격을 위해서 인격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실천하는 의무가 간접적인 의무라고 얘기했어요. 자, 2번 괄호 보면 무생물인 광물이나 생명이 있는 식물, 동물을 잔혹하게 다루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자, 2번 동그라미 봅시다. 광물, 식물, 동물을 잔혹하게 다루는 행위가 인간성을 해치며 이들을 잔혹하게 대우하는 행위가 습관화되어서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의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우리 박스 밑에 3번이 있어요. 자, 무생물인 광물이나 생명이 있는 식물, 동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의무는 아닙니다. 왜? 광물, 동물, 식물은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간접적인 의무만을 가진다. 자, 박스 밑에서 세 번째 줄 오른쪽에 보면 점점점하고 늙은 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늙은 말이나 개가 오랫동안 수행한 봉사에 대한 감사마저도 간접적으로는 인간의 의무에 속한다. 곧 이러한 동물들과 감사의 정은 직접적으로 볼 때는 언제나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일 따름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간을 위해서 동물들에게 잔혹하게 대우하면 안 되고 감사의 감정을 가져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간접적 의무이다. 이게 칸트의 인간중심주의 끝입니다.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칸트가 형벌 그리고 사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칸트의 처벌론 또는 형벌이라고도 하죠. 사형제도 이전에 이 형벌, 처벌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결론만 따지면 칸트는요, 응보주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응보라는 단어를 들어본 친구도 있고 못 들어본 친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요.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똑같은 만큼 책임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만큼의 범죄를 저질렀으면 A만큼의 처벌을 받는 것이고 B라는 만큼의 피해를 주었다면 B라는 만큼의 처벌을 받는 것. 이것이 응보주의입니다.
자, 응보주의 의미, 범죄에 대한 처벌은 처벌이 가져올 효과 때문이 아니라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그 사실, 그 자체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보는 입장이 응보주의이다. 인간은 이성과 자율성을 가짐으로 범죄를 행한 사람은 처벌받는 행위를 스스로 의욕한 것이다. 자, 범죄자 봅시다. 자, 범죄자는 우리가 당연히 이성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당연히 자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을 인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범죄자가 스스로 나는 처벌받겠다. 자,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것은 나는 처벌받을 거야 라고 선택을 한 겁니다. 스스로가 선택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어. 처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당연히 이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죠. 자, 그러면 인격을 목적으로서 대우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곧 인격으로서 대우하는 것이다.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인격 존중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동그라미,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그에 응당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은 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며 인격으로서 대우하는 것이 아니다. 3번, 범죄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범죄자를 목적, 즉 인격으로서 대우하는 것이다. 계속 같은 얘기입니다. 처벌은 오직 범죄 그 자체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그 이외에 다른 선 또는 목적을 증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자, 우리 도덕적 행위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나요? 자, 도덕적 행위는 선의지, 그리고 도덕법칙, 의무, 이것이 동기일 때 도덕적인 행동이라고 얘기했고, 행복이라든가 또는 이익 같은 목적이 있는 행동은 당연히 그 목적이 없어지면 이루어지지 않을 행동이기 때문에 도덕적 아니, 선생님이 데이터도 구워놓고 방해 금지 모드, 비행기 모드도 해놨는데 이 안전 문자 오는 거, 재해 문자 오는 거는 안 먹히네요. 또 영상 끊겼어요. 짜증나. 자, 여기 이 부분 하다가 끊어진 것 같아요. 자, 행복이나 이익 같은 어떤 목적이 있는 행동은 당연히 항상 도덕적인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필연적이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처벌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라든가 그런 목적을 가진 처벌을 해서는 안 되고 마땅히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그 사실에 입각해서만 우리가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 동그라미가 그 얘기예요. 처벌은 오직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사실 자체에서 도출되며 처벌의 강도는 범죄의 강도에 비례해야 된다. 아까 여기 A라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A라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칸트는 등가치를 얘기하거든요. 등가치, 같은 가치에 따르는 또는 같은 가치를 가진 처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다면 그 범죄자는 사형에 처해져야 되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다면 그 사람도 그와 상응하는, 그와 거의 유사한 그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표 보면 유죄 조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 비례성, 동등성의 원칙, 처벌과 범죄는 비례해야 된다, 등같이 이어야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박스의 밑에서 두 번째 줄 오른쪽에 보면 오직이라는 단어부터 시작을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읽어볼게요. 오직 탈리오 법칙 또는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형제도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가 살인을 했다면 그는 죽어야만 한다 등같이를 얘기합니다. 자, 이 형벌과 처벌과 형벌의 이론이 그대로 사형제도에 적용이 됩니다. 자, 살인자는 내가 사형을 받을 거야 라는 것을 의욕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책임지도록 하는 것, 즉 사형을 내리는 것이 그 사람을 인격으로서 존중하는 것이고 목적으로서 대우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이것이 꼭 지켜져야 하는 것이냐면요, 그 어떤 나라가 없어지기 직전이라고 하더라도,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만약에 없어진다라고 생각합시다. 없어지기 직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감옥에 있는 사형수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건가요? 자, 당연히 우리는 나의 목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도망가겠죠. 자, 그런데 칸트는 그렇지 않다. 그 감옥에 있는 사형수들을 죽이고 가야 된다라고 할 만큼 반드시 사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형은 도덕 법칙에 의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형제도는 의무이고 형벌도 마찬가지로 의무입니다. 어떤 점에서? 인격 존중의 측면에서 의무입니다. 자, 그래서 박스 보면 모든 인간은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된다. 사형은 살인범의 인간성을 훼손할 수 있는 모든 가혹 행위로부터 살인범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다. 자, 살인자에게 사형 이외의 형벌은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도덕적 균형을 위해 반드시 사형을 져야 된다. 여러분들 여기서 의아한 거 있죠? 도덕적 균형을 위해. 선생님, 어떤 목적이 있는 행동은 도덕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왜 이런 표현이 사용을 되나요? 도덕적 균형을 위해, 도덕을 위해. 근데 이거는 목적을 가진 거 아닌가요? 자, 칸트는요, 도덕만이 목적이 될 수 있고, 도덕 이외의 모든 것들은 목적이 될 수 없고 수단적 가치만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도덕만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위해라는 말이 틀린 말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표현 나왔다고 안 돼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자, 3번 동그라미가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겁니다. 사회가 붕괴되기 직전이라 하더라도 감옥에 갇혀있는 사형수의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 그가 살인을 했다면 그는 죽어야만 한다. 이 경우에 정의의 충족을 위한 대체물은 없다. 제 아무리 고통 가득한 삶이라고 해도 삶과 죽음은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범죄자에게 법적으로 집행되는 사형 이외에 범죄와 보복의 동등성은 없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찬성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또 칸트의 사형제도. 어렵지 않죠? 자, 미학은 진짜 간단히 갑니다. 자, 미학. 일단 미라는 가치가 있고
선이라는 가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술 작품, 여러분들 박물관이나 아니면 전시회 같은 거를 갔을 때 예술 작품을 보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예술 작품을 통해서 보는 미적 가치가요. 이 미적 가치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죠. 어떤 목적을 가진다라든가 이익을 주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죠. 자, 그래서 그 학습지에 봐도 똑같이 적혀 있습니다. 예술 작품을 볼 때 느끼는 미적 감각은 어떤 이익 추구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익에 무관심하다.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예술 작품을 통해서 미적 가치를 수용하는 것은 어떤 이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순수히 미적 가치 그 자체만을 추구하는 것이고, 이 미적 추구 자체는 어떤 목적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 선도 마찬가지죠. 도덕에서 중요시하는 선의 가치, 이것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웠듯이 이익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우리가 어떤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행동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행했잖아요. 자, 그런 점에서 선이라는 가치, 예술과 도덕 모두 이익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라는 형식이 유사하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자, 이러한 측면 때문에 칸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예술 작품을 통해서 도덕적인 문제 상황이라든가 도덕적인 행동이라든가 또는 도덕적인 감정을 드러낼 수 있잖아요.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형식이 유사한 점과 마찬가지로 예술을 통해서 선을 표현할 수 있으므로 미는 도덕의 상징. 자, 도덕적인 가치 자체는 눈으로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판단 내릴 뿐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감정이라든가 그 행위, 그런 것은 예술 작품을 통해서는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미는 도덕의 상징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칸트의 미학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출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안 됐거나 나왔는데 그렇게 비중 있게 나온 적은 없던 것 같아요. 혹시 아나요? 나오게 될지.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가 어디 있을까요? 자, 여기 있네요. 자, 마지막 영구 평화론만 하고 칸트를 이제 다 털어냅시다. 영구 평화론 내용이 좀 길어요. 해봅시다. 자, 우리가 칸트가 생각하기에 평화는 도덕 법칙에 의해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실현되어야만 하다. 자, 그런데 칸트가 생각하기에 평화라는 것은 우리가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칸트는 타율과 자율 중에서 뭘 중요시한다? 그렇죠. 자유를 중시하고 스스로 인간이 만들어가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만드는 것. 자, 그러면 어떤 액션,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액션을 취해야 되겠죠? 자, 칸트는 두 가지 방안을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모든 세계의 국가를 하나의 국가로 만드는 방법을 생각을 해봅니다. 또는 세계 정부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그런데 이 방법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지구가 굉장히 넓은 땅덩어리잖아요. 자, 비행기를 타고서도 우리가 지구 반대편을 가려면 꼬박 하루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 정도 걸리잖아요. 그만큼 넓습니다. 많고. 자, 그런데 하나의 정부, 하나의 국가가 모든 땅덩어리를 지배할 수 없겠죠. 자, 다른 지역에서는 뭐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세세하게 곳곳을 다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 국가 또는 세계 정부를 만드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라고 해서 탈락. 자, 두 번째 방안으로는요, 주권을 가진 국가들이 이제 협약을 맺어서 연맹단체를 만드는 겁니다. 연합이나 연맹을 만들어서 서로 돕는 그런 방법도 있다. 자, 그런데 이 세계 정부보다는 이것이 우리 영구 평화, 항상 지속되는 평화를 위해서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평화라는 내용에 대해서 쓰는 책이 있는데, 영구평화론이라는 책입니다. 영구평화론에는 6가지의 예비 조항이 있고, 3가지의 확정 조항이 있고, 그 외에도 뭐 추가 조항과 그 다음에 부록들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얇은 책입니다. 그렇지만, 그냥 읽기에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할 겁니다. 선생님도 2번, 3번 읽고 다른 칸트의 정치 철학이나 다른 책들을 읽음으로써 이제 통합적으로 이해를 한 거거든요. 칸트 책이 다 어려워요. 자, 일단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지 말고, 평화는 학습지 봅시다. 평화는 인간이 만드는 것이고, 평화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만드는 것. 전쟁과 평화의 문제는 각 국가 간의 신뢰가 얼마나 정착되어 있느냐의 문제이므로, 국가 간의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전쟁을 방지하고 형성할 수 있다. 자, 아까 자, 국가들이 협약을 맺어서 연맹을 만드는데 서로 신뢰해야만 당연히 연합과 연맹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연합과 연맹을 만드는데 예비조항도 여러분들 생활과 윤리를 치는 친구들에게는 종종 나옵니다. 나옵니다. 예비조항은 무슨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냐면요. 영구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기반, 배경이라 되겠죠? 배경. 그런 배경이 필요하다. 자, 그런데 이 배경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신뢰관계를 쌓는 것이 더욱 중요하겠죠. 자, 예비조항은 6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신뢰관계 형성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금지시킴. 그래서 보통 내용을 보면 이래서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없다,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습지 볼까요? 자, 1번 아말리에 유교한 채 맺은 어떤 평화조약도 결코 평화조약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2번 끝에 없다. 3번도 폐지되어야 한다. 4번 안 된다. 5번 안 된다. 6번 안 된다. 다 금지하는 행동. 자, 확정조항 봅시다. 자, 예비조항은 여러분들, 예비조항과 확정조항은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생륜을 치기 위해서는 꼭 외워놔야 합니다. 자, 이 확정조항은 3개가 있고요. 자, 1항과 2항과 3항 모두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연맹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학습지 2번 동그라미 보면 확정조항 땡땡 영구평화를 이루기 위한 적극
국적 행위를 지시하는 조항이다. 영구 평화를 위해서 이제 실제로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결론을 얘기하면 연맹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 연맹 구성 방법. 연맹이라고 하기도 하고 연합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학문적으로는 이 두 개가 다른 의미이긴 한데 여러분들 칸트에 있어서는 두 개가 같은 걸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기억 보면 국내적으로는 내정 간섭을 받지 않는 공화제를 도입하고 국제적으로는 보편적 우호 관계에 따라서 국제법을 적용하는 국제적 연맹을 창설할 것을 구상한다. 이게 1항 이제 확정조항 3개가 있는데 이 3개를 모두 합친 내용입니다. 기억은 니은 전 세계를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가 주권을 가지고 있다. 자, 연합이라는 것은 이렇게 A라는 국가, B라는 국가, C라는 국가, D라는 국가, 우리 UN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러 국가가 있는데 A 국가가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있고 B라는 국가가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있고 D라는 국가가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경제적인 규모가 어떻든 군사적인 규모가 어떻든 상관이 없습니다.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끼리 상호 연결해서 협력하는 이 관계가 연합인 것이고요. 자, 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아무리 군사력이 약한 국가라고 하더라도 다른 국가에 의해서 침략되거나 또는 소속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미국보다는 군사력이 굉장히 약하고 경제적인 규모도 되게 작잖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의 속국인가요? 아니면 대한민국이 미국의 주인가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협력 관계인 것이지 각자 주권을 가진 협력 관계인 것이지 속국이 된다거나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자, 니은 전 세계를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가 주권을 가지고 상호 협력하는 형태가 영구평화론에서 말하는 확정조항 3가지입니다. 전 세계를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고 전제정치를 낳을 것이므로 영구적인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 그래서 확정조항은 여러분들이 읽어봐야 되는데 첫 번째 줄씩만 읽어볼게요. 제1항 모든 국가의 시민 헌법은 공화주의적이어야 한다. 자, 이 공화주의적 시간이 얼마나 소모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공화주의. 자, 공화주의 특징은요, 공동체의 목적, 모든 공동체가 바라는 선을 위해서 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법은요, 공동선을 추구합니다. 자, 그러면 공화주의에서 법은요,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박스 밑에 있는 디귿 확정조항에 대한 해석, 이것도 선생님이 쓴 거예요. 공화주의는 개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 체계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법은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동의에 의한 것이다. 자, 이 국가를 구성하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자신들이 정치에 참여해서 스스로 만들어낸 법이고 그 법은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화주의만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가장 잘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맹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들은 공화주의적인 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1항입니다. 오케이? 자, 제2항.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해야 한다. 이게 연방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박스 밑에 있는 디귿의 B 봅시다. 제2항의 연방 체제. 연방은
주권을 가진 국가들이 각자 주권을 유지한 채다. 연방체제. 자, A라는 국가가 아무리 B라는 국가보다 군사력이 작고 경제적인 규모가 작더라고 하더라도 주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칸트는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방체제에서는 어느 국가가 다른 국가보다 군사력이 약할지라도 종속되거나 편입되지 않습니다. 협력관계거든요. 왜? 협력관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연방체제, 주권을 가진 국가들이 주권을 유지한 채 협력을 맺는 관계가 아니라면요, 결국에는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자신의 국가에게 종속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제3항 세계시민법은 보편적 우호 조건에 국한된다. 보편적 우호 조건. 자, 그냥 결론만 얘기해서 보편적 우호 조건은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갔을 때 적으로 대우받지 않을 권리를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해외에 나가서 아무런 행동도 안 했어. 비도덕적인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사람을 해쳤다거나 도둑질을 했다거나 아니면 그 나라를 모욕했다거나 그 나라의 시민을 욕했다거나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갔어. 자, 그러면 그 나라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적으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박스 밑에 있는 학종조약에 대한 해석 C 봅시다. 보편적 우호의 조건 땡땡 외국인 방문객이 평화적으로 행동하는 한 적대적으로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 이게 보편적으로 환대받을 권리라고도 얘기합니다. Welcome to Korea. 이렇게 우리나라에 잘 왔어. 잘 즐기다가 재밌게 여행해. 환대받을 권리. 왜?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뭐 범죄를 일으키지 않으면 당연히 그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여행을 할 권리가 있고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이 그 외국인이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갔을 때 항상 그 땅에, 그 외국이라는 땅에 머무를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말했잖아요, 여기서. 각자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행의 자유는 있지만 영주의 자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칸트의 영구평화론까지 끝냈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칸트의 사상까지 다 끝냈습니다. 오늘은 아마 영상이 꽤가 아니라 진짜 너무 길게 나온 것 같은데 이번까지 칸트만 하고 다음 시간이 언젠가요? 월요일이죠. 어린이날 사이, 주말과 어린이날 사이 끼어있는 월요일은 출석 체크만 하고, 그리고 다다음 시간도 출석 체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은 칸트까지를 중간고사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간고사를 언제 할지는 모르겠는데 진도는 충분히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이제 공지를 하기 전까지는 그냥 출석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느라 고생이 많았고요. 여러분들 수업도 잘 듣고 건강 유의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게시판에 커뮤니티에 질문을 남겨두면 그 질문을 보고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녕.